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타당성과 신뢰성, 그리고 연관성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그 분석 방법에서는 변수들 간의 관계 분석하는 방법들 중에서는 첫째가 두 변수들 간의 차이 분석에는 T 검정이 있고 F 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 분석에서 보면은 연관성 분석, 자료 축소 분석, 그리고 자료 분류 분석, 그림을 이용한 분석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분석 방법에 대한 연관성 분석에서는 상관관계 분석과 교차 분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측정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그 오류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측정 대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값들을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한 다음에 그 값을 변수로 저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올바른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 대상을 정확하게 측정을 한다면 이러한 오차는 크게 줄일 수가 있겠죠. 즉 측정 대상을 올바른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측정한다면 대부분의 측정 오차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올바른 측정 도구의 측정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측정의 타당성이며 측정 타당성을 정확하게 선정해서 올바른 측정 도구의 방법으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측정을 수행하였는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의 측정의 신뢰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학에서 연구는 대부분 직접적인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측정 도구나 방법은 비교적 정확하고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측정하는 경우에 저울과 같이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측정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죠. 즉 몸무게를 저울로 측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시하는 것은 거의 없죠. 몸무게를 측정하는데 뭘로 하죠? 그러면은 저울로 한다. 이거에 뭐 대응돼서 다른 얘기할 만한 부분이 없죠. 다만 어느 정도 정확한 저울을 사용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죠. 디지털 저울로 할 건지 아날로그 저울로 할 건지 저울이 0점 조정은 되어 있는지 등등등등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얼마나 정확한 저울을 이용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측정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측정의 타당성입니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연구와는 달리 사회과학의 연구에서는 몸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이나 키를 재는 자와 같이 객관적으로 알려진 측정 도구와 방법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의력을 측정하려면 무엇으로 측정해야 한가, 그리고 무엇으로 측정해야 가장 바람직한가, 또한 직원의 직무 만족도를 측정하려면
어떤 질문이나 지표를 측정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또 하나가 있죠. 어떤 방법으로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만일 이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측정 도구와 방법이 개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타당성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연구하는 연구 대상을 올바른 측정 도구와 방법을 사용해서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는 측정의 타당성은 측정 대상을 조사하기에 앞서서 먼저 살펴봐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그 측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측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의 그 타당성이란 측정을 하기 위해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아무리 정확한 측정 대상을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측정 도구나 측정 방법을 사용해서 측정했다면 그 값들은 의미가 당연히 없겠죠.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측정하는 경우에 정확도가 떨어진 저울이나 뭐 아날로그 저울이 됐던 디지털 저울이 됐던 정확도가 떨어진 그런 그 저울로 측정을 하거나 줄자로 키를 재서 몸무게를 측정했다면은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정확한 값들을 얻을 수가 없겠죠. 얻을 수가 없죠, 당연히. 이렇게 측정 값들을 이용한 연구 결과는 의미가 없다. 즉, 측정된 값 자체가 전혀 다른 속성이나 다른 개념을 측정한 것이라면은 측정한 값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K대학의 학생들의 지능 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영어로 작성된 지능검사지를 사용했다면 그 결과가 K대학교 학생들의 지능을 제대로 측정한 결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경우에 영어로 작성된 검사지를 사용해서 측정한 결과는 K대학 학생들의 지능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했다고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점수는 학생들의 지능 수준과 더불어 영어 실력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영어로 구성된 지능 검사지는 타당성이 결여된 측정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새벽 1시에 지능 검사를 실시했다고 하면 이 또한 타당성이 결여된 측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잘못 측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과학 분야보다 측정 도구의 측정 방법이 명확하지 않는 그 사회과학의 연구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의 측정 방법의 선택을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타당성은 측정 도구와 측정 방법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기에 타당성한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측정하려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와 방법을 사용해서 측정하는 경우에 이 측정은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타당성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측정 도구와 방법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타당성은 측정하려고 하는 개념을 조작적으로 어떻게 잘 정의했느냐에 관한 측정의 조작정의 개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하나의 조작적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조작적 정의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측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죠. 따라서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조작의 정의를 이용해서 측정한 다음 이렇게 측정된 값들 간의 상호관계를 조사해서 측정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의 값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처럼 몇 개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창의력에 관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질문이나 한 번의 시험만으로는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경우에 측정 질문을 비교적 다양하고 그리고 서로 여러 번의 창의력 시험 결과를 종합해서 창의력에 대해 측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 실험이나 연구에서 언급되는 타당성에는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내적 타당성은 실험이나 연구에서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을 하였는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외적 타당성은 이렇게 측정해서 얻은 실험이나 연구 결과를 실제 상황에 과연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타당성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적 타당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실험이나 그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외생적인 요인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아니면은 그 완벽하게 그 통제한 상태에서 실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된 실험에서만이 가능한 실험의 결과로 얻은 정보를 현실 세계에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험 결과와 동일한 반응과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완벽한 통제로 내적 타당성을 높이면 그 결과는 실험실에서만 가능한 결과가 돼서 현실 세계와는 동떨어져서 현실 세계에 적응하기 어려운, 즉 외적 타당성이 결여된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현실 세계와 유사한 상황에서 측정하고 연구하는 경우에 그 결과를 현실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외생적 요인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측정하고 분석해서 얻은 결과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내용을 연구한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의 실험이나 연구에서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죠. 즉 내적 타당성을 높이고자 한다면은 외적 타당성이 낮아지고 반대로 외적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면은 내적 타당성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이 바람직한가를 판단해서 적합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뇌적 타당성의 유형, 뇌적 타당성은 실험이나 연구에서 다른 외생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고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측정해서 분석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경우에 실험이나 연구에서 측정된 결과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원인이 되는 변수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된 종속 변수의 변화가 어느 정도까지 실제 독립 변수의 조작에 의해서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원인이 되는 변수의 작용에 의한 효과만을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는 조사 설계와 외생 변수들에 대한 철저한 통제나 제거가 필요합니다. 이런 내적 타당성의 세부적인 유형으로는 내용 타당성과 기준에 의한 타당성, 그리고 개념에 의한 타당성,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내용 타당성이죠. 내용 타당성은 측정을 위해서 개발한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정확한 속성값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가를 어느 정도를 나타내는 타당성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타당성은 연구자나 측정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가 되죠. 예를 들어서 연말에 성과금을 지급하는 SO에서는 한 해 동안 회사에 대한 개개인의 기여도를 평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만약 전반기의 실적이 부진했으나 후반기 마지막 달에 높은 실적을 보인 직원들에게는 높은 성과금을 지급하고, 전반기의 실적이 좋았으나 후반기에 부진한 직원에게는 낮은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이런 성과금 책정 방법은 한 해 동안 성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올바른 측정 도구와 방법을 사용해서 직원을 평가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S회사는 직원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어떤 연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보다 포괄적인 측정 방법을 개발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같이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측정의 대표성을 판단하는 타당성을 내용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준에 의한 타당성이죠. 효과성. 특정한 평가 기준에 의한 측정의 효과성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는 예측 타당성이 있습니다. 즉, 측정 방법이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어느 정도 정확한가로 측정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시험은 응시자들의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죠. 지적 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이를 통해 기업은 응시자가 입사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업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죠. 따라서 입사시험은 응시자의 미래의 업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즉, 입사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은 입사시험 후에 높은 업무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시험 점수는
입사 후에 평가하게 되는 업무 능력 평가 점수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겠죠. 만약 입사 성적이 뛰어난 사람이 회사의 공헌도가 매우 높고 근무 성적 또한 우수하다면은 입사시험이라는 특정 도구는 예측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념 타당성입니다. 내용 타당성이나 기준에 의한 타당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감정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 도구가 얼마나 적절하게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타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측정 방법이 다른 측정 방법들과 비교해서 개념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얼마나 정확한가를 검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 타당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원의 직무 만족이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경우에 실제로 판매원의 직무 만족과 매출 간에 어느 정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면 이때 사용된 측정 방법은 개념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그 개념 타당성은 측정 값 자체보다는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들 간의 그 관계 초점을 둔 타당성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따라서 그 개념 타당성은 논리적인 분석과 이론적인 체계하에서 개념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중점을 좀 두고 평가를 해야겠죠. 즉 이론 구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그런 사항이다. 또 이런 그 개념 타당성은 이해 타당성과 집중 타당성 그리고 판별 타당성으로 세분화해서 이 세 가지 타당성이 모두 높아야 개념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해 타당성이란 측정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관심이 있는 특정 개념과 유사한 여러 개념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들 개념들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일수록 이해 타당성이 높은 측정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력이라고 하면은 먼저 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형편성 등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일수록 이해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 타당성은 동일한 개념을 서로 상이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한 값들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기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암기한 것을 모두 종이에 쓰도록 하는 방법과 암기한 것을 모두 말로 하라고 하는 사용 방법들이 있죠.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측정 방법으로 측정한 값들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해야만 측정 방법들의 집중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별 타당성은 서로 다 상이한 개념을 동일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에 측정 그 값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기력과 창의력을 동일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했다면은 측정 결과로 얻게 된 값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야 되죠. 그러나 만약 상관관계가 높다면은 이때 그 사용된 측정 방법은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개념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판별 타당성이 결여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 타당성은 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이 실험과 유사한 다른 상황이나 현실 세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가, 즉 일반화가 가능한
타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연구자가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고 실험한 집단이나 상황이 실제 현실 세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자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표본 집단으로 선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분석해서 얻은 결과를 실제 시장 상황이나 새로운 집단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모집단의 일부를 대상으로 실험실 상황에서 얻은 결과를 실제 현장에 있는 전체 모집단으로 일반화해서 확대 적용한 것이 항상 용이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실험이나 연구 결과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그 연구는 외적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험 결과로 얻은 내용이 실험실 상황에서만 적용 가능하고 그 외의 현실 세계에 적용하기가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실험이나 연구는 외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마케팅 조사 분석에서 어느 집단 표본으로 선정하는가, 즉 어떤 집단을 실험 대상으로 선택하는가는 외적 타당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분석한 결과를 만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시장 상황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실제 잠재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반 소비자와 대학생들 간의 인지와 판단 기준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외적 타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험 상황을 실제 그 상황과 동일하게 설계 실험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즉 그 현재 시장 상황과 잠재 고객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들의 특성과 가장 동일한 집단을 표본으로 선정해서 실험을 해야만 그 결과를 여러 상황에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험이나 연구는 외적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설명을 했듯이 외적 타당성은 내적 타당성과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즉 외적 타당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실제 상황과 같게 실험을 설계해야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실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죠. 반면에 구하고자 하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실험 상황을 엄격하게 통제하게 되면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실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외적 타당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연구자는 어느 정도의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실험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당성을 높이는 그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서 연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가 연구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 습득을 해야 합니다. 주로 잘못된 연구 가설의 설정이나 개념에 대한 부정확한 정의, 그리고 설문지 작성 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측정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타당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는 방법을 고안을 해야 됩니다. 오류는 무엇보다도
연구자의 연구 분야에 대한 이론적 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는 연구 영역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연구에 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능하면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타당성 검증이 입증된 측정 방법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개념에 대한 정의 그리고 설문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가능한 선행연구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의 기본을 지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전조사를 충분히 활용한다.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을 여러 항목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통해서 항목들에 대한 요인 분석이나 상관 분석을 통해서 상관관계가 낮은 항목들을 제거를 하고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만을 하나의 추상 개념을 측정한 값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조사 전에 미리 사전 조사를 통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한 항목들을 미리 조정하고 선정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신뢰성 정의입니다. 과학적 연구에서 타당성과 함께 가장 중요한 관심 대상 중에 하나가 신뢰성 있는 정확한 측정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측정 도구나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단계에 이르는 측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관측 대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값들을 측정하고 측정한 값을 또 변수로 저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는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측정 대상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고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측정을 한다면 이러한 오차를 크게 줄일 수가 있겠죠. 신뢰성 분석은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을 하였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성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뢰성 개념입니다. 신뢰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대상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에는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정확성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은 어떤 특정 대상을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경우에 동일한 값을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여러 번 반복 측정해서 얻은 측정값들이 분산으로 해서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 경기장에서 자유투를 실시하는 경우에 성공률이 낮은 선수는 자유투 실행 시에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자유투 성공률이 90% 이상 되는 선수는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과 같죠. 따라서 신뢰성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확신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뢰성을 정의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가 여러 번 반복해서 측정한 조사 결과나 실험 결과 같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나타내는 일치성 정도에 따라서 신뢰성을 판단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방법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조사를 하거나 실험을 해서 얻은 결과들 간에 상관관계가 크면 클수록 사용된 측정 도구와 측정 방법의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방법들입니다. 이렇게 결과값들 간의 이제 상호관계 정도로 신뢰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신뢰성 분석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은 하나의 측정 도구나 방법을 이용해서 얻은 측정치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충분히 잘 대변할 수 있는 질신된 그 측정치인지를 판단하고 신뢰성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측정한 결과값 전체에서 오차 범위를 제한 설명력 있는 부분만을 측정하고 그 값을 설명력 계수로 나타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서 설명력 계수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측정 방법과 더 나아가 측정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분석한 모형의 그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측정한 결과로 얻은 값들의 오차 범위로 신뢰성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지난번 그 7주차에서 설명한 추정의 경우입니다. 허용 오차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에 반응하는 신뢰 수준은 반대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그 유사하게 측정의 경우에도 측정 오차가 크면 클수록 측정 도구와 측정 방법의 신뢰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 오차의 상대적 크기로 서로 다른 측정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일한 개념을 동일한 측정 방법을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 그 결과가 서로 유사하게 나타나야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성 분석이라는 것은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개념을 얼마나 정확한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올바르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분석의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도 계수 구하는 공식인데요. 일반적으로 변수의 측정값은 실제값과 오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값이라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값을 정확하게 측정한 값을 의미하죠. 이 값은 측정하고자 하는 동일 변수에 대해서 여러 번 무한대로 반복 측정해서 얻은 값들의 평균값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오차는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실제값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오차, 즉 측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차는 그 다른 변수값이나 오차들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성 계수입니다. 신뢰성은 여러 사람들에게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반복해서 측정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측정 값들의 일관성 정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뢰성은 단순히 변수의 측정 값에서 실제 값이 차지하는 비율로 파악하기보다는 이들 측정 값들의 분산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욱에
그 하나의 측정 값을 실제 값과 오차로 나누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변수를 여러 번 측정한 값들의 분산으로 신뢰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처럼 그 변수의 측정 값이 실제 값과 오차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변수를 측정한 측정 값들의 분산은 실제 값들의 분산을 나타내는 진분산과 실제 값과 측정 값들의 차이를 나타내는 오차의 분사, 그리고 오차의 실제 값의 공분산으로 구분됨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때 그 오차는 다른 그 어떤 값들과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실제 값과 오차의 공분산은 0이 됩니다. 제로. 0이 되죠. 따라서 여러 번 그 측정한 값들의 분산은 실제 값들의 분산을 나타내는 그 진분산과 오차 분산,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요약을 하면은 하나의 측정 그 변수에 대한 신뢰도 개선은 측정 변수의 총 분산 중에서 실제 값들의 분산을 나타내는 진분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측정한 변수의 분산을 알 수가 있고 그 변수의 신뢰도를 알 수 있다면은 관측이 어려운 실제 값의 분산, 즉 진분산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 진분산은 변수의 총 분산에 신뢰도 계수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수의 진분산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진분산은 구성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도입한 그 병렬 관계에 있는 그 두 개의 측정 변수들 간의 상관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병렬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변수라는 것은 두 개의 변수의 실제 값들이 서로 같고 이들의 분산 또한 서로 동일한 변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진분산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진분산은 측정하고자 하는 값을 서로 병렬적인 두 개의 그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한 값들의 상관 계수값에다가 진분산을 측정하고자 하는 어느 변수의 총 분산을 곱한 값이 됩니다. 여기서 병렬적인 그 두 개의 측정 변수라는 것은 이들 그 변수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실제 값이 서로 같고 이들의 변수 또한 서로 동일한 변수를 의미합니다. 신뢰성 측정 방법입니다. 신뢰성 측정을 하는 대표적인 그 방법으로는 뭐 재검사법, 그리고 반분법, 그리고 이제 그 내적 일관성을 구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들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재검사법입니다. 재검사법은 그 동일한 측정 대상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 도구나 방법을 사용해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측정해서 그 결과 값을 서로 비교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반복해서 측정한 값들 간의 그 차이가 크면 이때 그 사용한 측정 그 도구나 방법은 신뢰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고, 반대로 차이가 작으면 측정 도구나 방법이 그 믿을 수 있어서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그 동일한 측정 도구나 방법을 사용해서
측정한 값들과 그 상관관계수로서 측정 방법이 신뢰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그 측정 도구나 방법을 비교하거나 실제 현상에 그 적용시키는데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측정 시간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신뢰성이 낮아진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외생 변수의 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그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어떤 측정 도구나 방법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그다지 정확도가 높지 않은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검사법은 측정 도구나 방법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한 그다지 정확도가 높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반문법입니다. 반문법은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나 방법들을 두 개의 임의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이들을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가 집단별로 서로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해서 측정 도구나 방법의 신뢰도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의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10개의 설문 문항이 있는 경우에 이들을 임의로 구분해서 5개 문항씩 2개 집단으로 나온 다음에 동일한 설문 대상의 응답을 받아봅니다. 각 집단에 속한 5개의 응답들의 평균이 집단과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때 사용한 그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 방법은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즉 개별 응답자의 집단 평균값들의 상관 분석을 통해서 얻은 그 상관계수값의 크기로 측정 방법의 신뢰성을 추정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K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수능 능력을 개별적으로 개발된 8개의 시험 성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K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그 총 8개의 시험 점수들을 크게 2개의 집단으로 나눠서 특정한 시험 점수 평균과 나머지 시험 점수의 평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면은 만일 이들 그 평균 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대학 수능 능력을 측정하고자 개발한 8개의 시험들은 신뢰성이 높은 좋은 측정 도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관관계 계수가 낮으면 8개의 시험들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이 시험들은 좋지 못한 측정 도구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적 일관성이죠. 내적 일관성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에 신뢰성을 측정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측정 도구나 항목을 임의로 2개의 집단으로 나눠서 신뢰성을 평가하는 그 반문법과는 달리 측정 도구나 항목을 개별적으로 취급해서 신뢰성을 파악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특히 이 방법은 여러 개의 측정 항목 중에서 신뢰도를 조회하는 항목을 찾아내 가지고 측정 항목에서 제외시키고 그리고 측정 도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할 경우에 사용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방법은 크론과 알파라는 계수값을 산출해서
여러 항목들로 구성된 측정 방법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크롬바 알파 값이 어느 정도이면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크롬바 알파 계수가 0.6에서 0.7 이상이 되면은 측정 항목들의 신뢰성이 비교적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이러한 수준의 크롬바 알파 계수값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항목들 중에 알파 계수값을 떨어지게 하는 항목은 제외시켜 버리고 알파 계수값을 높게 유지시키는 항목들만 선별해서 사용을 함으로 해서 측정 도구의 신뢰성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크롬바 알파 계수값을 이용한 내적 일관성 방법은 신뢰성 분석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적 일관성 계수를 구하는 공식이죠. 크롬바 알파 계수는 n-1분의 n 해서 내적 일관성 계수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신뢰성은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 대상을 반복해서 측정을 하는 경우에 측정한 결과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성은 측정의 비체계적인 오차와 관련된 그런 개념입니다. 측정의 비체계적인 오차를 줄여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측정 항목의 모호성을 제어하고, 두 번째는 측정 항목의 수를 늘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응답자가 모르는 내용을 측정하지 말아야 하고, 네 번째가 검증된 측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측정의 모호성 제거는 측정 문항을 좀 분명히 하고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애매모호한 문항은 애매한 답변을 낳기 때문에 문항이 모호하게 표현이 된 경우에는 응답자는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임의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잘못된 잘못된 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측정 항목들을 응답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고, 가능한 전문 용어나 어려운 용어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측정 항목의 수를 늘리는 것이죠. 측정 항목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측정의 신뢰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심극한 정리에서 표면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표면 평균의 분산이 작아져서 진정한 모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표면 평균이 모이게 되는 현상과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측정의 경우에는 측정 항목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측정 항목의 평균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실제 값에 더 가까운 거죠. 더 가까운 값이 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그런 측정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응답자가 모르는 내용은 측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측정 항목은 응답자가 알아서 알고 있어서 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만일 그 응답자들이 모르는 내용을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응답자들은 단순히 이미지나 추측만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정확한 측정 값을 어렵습니다. 얻기가. 따라서 측정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어서 7개의 패스트 레스토랑, 뭐 베니건스, 아웃백 스테이크, 뭐 마르세, 세븐 스프링스, 뭐 빕스, 에슬리, 뭐 이런 에 대해서 그 서비스 수준을 측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 만일 응답자가 7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몇 개의 레스토랑만 경험을 했다면은 뭐 이들을 평가하는 건 매우 어렵죠. 나는 뭐 빕스버거에 가져왔는데 애슐리를 측정한다든지 모르는데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또한 시장에서 새로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응답자가 실제로 마셔보지도 못한 그 맥주 맛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은 응답자가 반드시 경험해서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측정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검증된 측정 방법을 사용해라. 측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가능한 이미 다른 연구에서 검증된 측정 도구나 측정 항목을 사용하는 것이죠. 연구 논문에서 기존의 다른 연구들을 많이 검토하고 인용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사용해서 검증된 측정 방법을 찾아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죠. 물론 연구의 기본 목적이나 가설 그리고 연구 공연을 차별화해서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기존 연구를 검토 인용하거나 기존 연구에서 입증된 측정 방법을 도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 검증된 측정 방법을 사용한 것이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타당성과 신뢰성의 차이입니다. 타당성과 신뢰성은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죠. 타당성이 낮은 측정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신뢰성을 말할 수가 없고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타당성이 반드시 높은 것도 아니죠. 그러나 뭐 이들이 분명히 서로 다른 개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타당성은 측정 도구나 방법에 관한 내용이고 신뢰성은 타당성보다는 포괄적이어서 타당성을 포함하는 측정, 즉 그 자체나 측정자 혹은 측정 과정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를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줄자나 막재다 대신에 체중계로 키를 측정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타당성에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정확한 자를 사용해서 키를 측정한다고 해도 만일 많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거나 어린애를 시켜서 측정을 하고자 한다면은 정확한 값을 얻기가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측정 상황이나 측정자의 문제가 있어서 측정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그 타당성보다는 신뢰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측정 대상을 여러 번 반복 측정을 하면은 측정할 때마다 서로 다른 측정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은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어떠한 개념을 반복해서 측정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신뢰성과 그 타당성의 차이를 그림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구분하는 데는 중요한 개념은 체계적 오차, 비체계적 오차다. 그래서 체계적 오차는 뭐 타당성과 관련된 개념이죠. 어느 대상을 측정해도 항상 동일한 크기와 방향으로 발생하는 오차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체중계가 바늘이 잘못돼서 2kg이 더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다. 그렇다면은 어느 누가 측정을 해도 실제 몸무게보다는 2kg이 더 나간 것으로 측정이 되겠죠. 이처럼 측정 도구가 잘못돼서 측정할 때마다 이렇게 동일한 크기와 방향으로 발생하는 오차를 체계적 오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적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측정 도구나 방법의 타당성이 결여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예도 사격을 실시하는데 원점이 제대로 맞지 않는 청일 경우에 타당성이 결여된 측정 도구로 볼 수가 있겠죠.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 체계적 오차의 반대로 비체계적 오차는 신뢰성과 관련된 개념이죠. 측정자의 컨디션이나 또는 감정의 변동, 그리고 측정자의 능력 등 차이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오차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측정 도구와 관계없이 특정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오차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총을 가지고 사격을 해도 사수의 실력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돼요? 총알이 관역을 통과한 점들은 넓게 분산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측정 도구와는 관계가 없이 측정을 수행하는 상황이나 측정자와 관련된 오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림 9-11, 9-11의 예와 같이 사수의 능력과 관련되어 사수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즉 사수의 신뢰성과 관련된 내용을 그림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훌륭한 사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특정 사수의 경우에도 성능이나 생태계가 나쁜 총, 예를 들어서 원점이 맞지 않는 총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사격 결과는 관역의 중심에서 떨어져서 역시 좋지 않을 것이죠. 즉
타당성이 낮은 잘못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측정 결과 또한 측정하고자 하는 실제 같은 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특정 사수의 경우에는 관역을 통한 점들은 서로 넓게 분산되어 있지 않고 한 군데 탁 모아져 있다. 한 군데로. 그림에서도 보이죠? 어떤 특정 구성에 한 군데로 모아져 있다. 즉 신뢰성이 높은 경우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측정한 값들을 서로 유사하게 나타냅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격을 위해서는 좋은 총과 훌륭한 사격 능력을 갖춘 사수가 필요하다. 정확한 측정과 연구를 위해서는 타당성이 높은 측정 도구와 방법, 그리고 신뢰성이 높은 측정이 필요합니다.